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의 인문학, 우리는 다시 몰입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두 번째로는 흩어진 우리의 몰입의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4명의 인문학자와 작가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제 인생책 8권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에 짧은 40초짜리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그리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과 관련된 영상 한 개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두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몰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요즘 나의 몰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 변호사 시험을 치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가장 몰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루틴대로 움직였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꾸준하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그 패턴들을 수개월,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작 지금 제 몰입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몰입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분은 와튼 스쿨의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대화와 연결 그리고 협상을 가르치는 교육자시고요. Bring Yourself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책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운 좋게도 제가 이분을 2시간 정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와튼스쿨 6년 연속 강의 만족도 1위를 하신 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이 앉자마자 그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저는 그 행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대화를 몰입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핸드폰을 다른 책상에 두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시고 리오 이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겠다. 이분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은 be fully present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대화와 설득과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결코 현재를 살지 못한다. 늘 과거를 후회하고 늘 미래를 기다릴 뿐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과거에 있었던 내 일에 붙잡혀서 걱정을 하고 또 오지 않을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현재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발 휴대폰을 집어넣자. 세 번째는 특히 이제 퇴근 후 1시간,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갈 때 핸드폰을 끄고 1시간 정도는 들어가서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가장 집중하고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완전히 몰입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또는 제가 사우나에 가서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길 때 아니면 스키를 탈 때 달리기를 할 때 제가 좋아했던 모든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결국 핸드폰이 없을 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핸드폰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몰입을 방해하는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잘 차단시킬 것인가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입의 패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중요한 숫자 한 개가 바로 23분 15초인데요.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몰입을 하고 계실 때 무엇인가 한번 끊긴 집중력을 회복시키는데 평균적으로 23분 15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내가 핸드폰을 잠깐 보면서 영상을 한 개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는 그런 행동을 하면 완전히 다시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찾기 위해서 무려 23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몰입을 끊기는 패턴을 차단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 파킹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도 반드시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으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충전기를 일부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할 때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집중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그 집중의 잔여물들이 오랫동안 내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몰입을 할 때는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패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먹히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내가 또렷하게 수치화시킬 것인가. 내가 달리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최대한 한번 많이 뛰어보겠다. 이런 방식의 목표 말고 내가 이번 달에는 100km 이상을 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몰입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멘탈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내가 과도하게 타인의 인정 욕구에 의존하면 몰입의 패턴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물리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역시나 집중에 방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의 4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한 3, 4시간 몰입을 하고 제가 촬영 장소에 왔거든요. 제가 몰입을 할 때 책상에 딱 앉자마자 활용하는 이 아이템이 바로 비주얼 타이머입니다. 이 비주얼 타이머는 내가 몰입한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를 받거나 미팅을 할 때는 잠깐 포즈를 누르고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하시면 내가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몰입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몰입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는 아주 생산적인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된 사회에 살다 보니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미팅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점심 먹고 이런 시간들이 몰입의 시간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해서 몰입의 시간을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1979년도에 첫 소설을 낸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100편이 넘는 단행본을 출시하신 분이죠. 매해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저작물들 그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가 지켜온 45년간의 그 꾸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몰입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상하자마자 대여섯 시간 완전히 글쓰기에 몰입하는 이 패턴을 지난 45년간 꾸준히 유지를 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드시고 약간 휴식을 하시다가 그리고 매일 오후에 10km 또는 1500m 수영을 하면서 본인의 체력 관리를 합니다.
이후에는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그 하루를 조금 식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요. 밤 9시가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본인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 루틴과 패턴들을 꾸준히 40년 넘게 유지를 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루키의 이 하루의 루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방해 없는 아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의 담보는 역시 체력이죠. 어떻게 하면 체력적으로 꾸준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밑바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세네 가지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키와 마찬가지로 6시,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3, 4시간 완전히 몰입하는 그 패턴을 8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내 몸이 알아서 기억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점심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몰입의 패턴이 대부분 깨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요. 하루에 체력이 좀 소모가 돼서 본인의 집중력이 물리적으로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주로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다시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패턴들도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녁을 간소하게, 그리고 저녁을 일찍 9시,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이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들을 내 일상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책을 페어링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하루키 에세이의 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로 알려졌지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압도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수십 명에게 선물한 책인데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사실 하루키의 달리는 이유가 뭐죠? 그가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은 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이 인생의 두 축이죠. 글쓰기와 달리기, 이 두 가지의 에세이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읽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전이 되면 모두가 심리적으로 많이 쫓깁니다. 그럴 때 꼭 내가 스스로 오버를 해서 이 불안감에 쫓겨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밖에 없는데 1시, 2시까지 공부를 한 그 다음 날은 항상 패턴이 깨져서 이걸 회복하는데 며칠을 더 쓰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 엔진의 크기를 잘 알고 이걸 루틴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오랫동안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가 달리는 모습인데 인상적이죠, 여러분들? 매해 42.195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매일 10km를 달리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의 묘비로 이런 문장을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 그리고 러너 무라카미 하루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히 무엇인가에 몰입할 수 있을지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한테 꾸준함이라는 덕목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70이 가까이 되셨는데 재작년에 수능을 치셨고요. 그리고 수능을 너무 잘 치셨습니다. 모르는 건 전부 다 3번으로 찍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2학년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어머니가 지난달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들, 공부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엄마가 2년제에 입학을 했는데 4년제로 연장을 좀 해도 될까? 엄마 하세요. 엄마 하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가 좋으신데 얼마든지 하세요. 제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70평생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정말로 몰입하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의 체력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이 패턴이 제게는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책에서는 아주 재미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다. 죽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고 이를 인식할 때 시간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문장과 하이데거의 그 핵심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 철학에 너무너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유일하게 평등한 자산이 바로 시간이죠. 시간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세 번째, 지구상의 일론 머스크도 저도 이재용 회장님도 자산의 정도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24시간 365일을 쓰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평등한 그런 장치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유한하다는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죽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아내에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짧은 편지를 쓰는데요. A4 용지 5페이지 분량으로 메일을 남기고요. 이를 아내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매년 갖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들,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나의 일과 관계에 대한 정리,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이메일에 담아서 아내에게 보내고 함께 읽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메일을 쓰는데 한 2, 3일 정도 매년 걸리는데요. 이 이메일을 쓸 때 역설적으로 가장 제가 삶에 대한 의지가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죽음을 항상 인식하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편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몰입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25년생이시고요. 101살로 돌아가셨죠. 마지막 순간이 기억나는데 할머니를 뵈러 전부 다 이렇게 와서 할머니 곁에 둘러 모여 있는데 할머니가 한 명 한 명에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손녀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눈을 마주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할머니의 그 100년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별일이 없으면 우리가 100년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을 100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와이프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끝자락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초가을에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100년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부터 2070년까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 그리고 1980년부터 2080년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달력을 저는 사무실에 부착을 해놓고
시시때때로 이제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에 너무 쫓긴다면 여러분들께서 100년 달력을 한번 보신다면 그래도 내가 쌓아왔던 시간이 생각보다 많구나, 길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가지 책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인생 책 중에 한 개입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가 자신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버몬트 숲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누구보다 덜 소유하고 더 존재했던 그들의 일상을 에세이 형태로 적어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스콧 니어링이 자기가 100세가 되던 해에 본인이 스스로 곡기를 끊고 존엄한 마무리를 택했는데요. 이들의 일상을, 그리고 인생을,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고요. 폴 칼리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 의사가 30대 중반에 본인이 폐암에 걸려서 본인이 의사이자 본인이 환자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적어둔 정말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폴 교수가 본인의 아내와 그리고 본인의 딸과 함께 마지막에 남겨둔 이 감동적인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몰입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 만남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앙리 베르그송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시간이 사실 양이 아니라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계가 자르는 균등한 단위가 아니라 의식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밀도 있는 지속이 시간의 본질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죠. 에버랜드에서 줄 서는 2시간은 끝없이 지겹고 긴 시간이지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에버랜드에 간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단위로 끊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과 보낸 그 시간의 밀도가 결국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순간의 힘입니다. 이 순간의 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에버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버랜드를 아이들과 함께 8시간 동안 가서 그리고 나서 에버랜드에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얘들아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에버랜드에서 제일 많이 보낸 시간은 줄 쓴 시간인데요. 아이들은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파리 투어에서 호랑이를 봤는데 너무 가까이서 봤는데 눈을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불꽃놀이 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회상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순간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이죠.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점유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순간 피크와 마지막 순간 엔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에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나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인생뿐만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나의 피크를 아주 부정적인 피크의 순간으로 남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친절해야 되는 상대방은 우리 회사를 떠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나에 대한 평판을 만들고 형성시킬 것인데 나갈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여했을 때 그럴 때 내 평판이 깎인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무리를 항상 잘하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명의 인문학자들과 작가들을 이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시간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아침에 몰입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 결국 시간은 양이 아니라 밀도로 결정된다. 이 3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8년간 지켜온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루틴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의 활용이 역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아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보통 제가 지난 8년간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1부 6시에서 8시 정도까지는 제 스스로 조용하게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침 2부는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몰입해서 그 시간에 풀려고 해결하려고 시간을 쏟습니다. 세 번째는 오전에 10시 이전에는 웬만하면 미팅을 안 가지려고 하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오전 10시 이전에는 미팅을 웬만하면 잡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 4시간 본인이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깨질까 봐 웬만하면 미팅은 오전 10시 이후로 잡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점심은 역시 연결과 확장의 시간이죠. 저녁에 연결을 하고 저녁에 모임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다음날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결의 시간을 점심 약속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후에는 이제 쳐내는 시간이죠. 오후 시간들은 어차피 몰입의 패턴이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미팅, 이메일 쓰는 거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오후에 몰아놓고요. 그리고 몰입이 깨질 때 여러분들만의 루틴, 저는 예를 들면 세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이런 루틴을 통해서 몰입을 다시 찾아옵니다. 7번째, 몰입이 잘 되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유리할 것이고요. 8번째, 저녁을 일찍 먹고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잠자리에 듭니다. 9번째, 주말이나 여러분들 휴일에는 나만의 굴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몰입은 내가 이 공백들을 잘 활용할 때 다시 몰입의 패턴이 찾아오고 내가 24시간 365일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루틴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의도적인 공백을 잘 만들고 내가 몰입해야 되는 시점에 압도적으로 몰입할 것인가, 즉 의도적인 공백과 압도적인 몰입의 패턴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좀 자주 가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 양평 DT점입니다. 이 양평 DT점은 다른 스타벅스와는 좀 다르게 3층에 여러분들 사이런스 룸이라고 해서 대화가 금지된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대형 카페들 가보면 대화가 너무 많이 들려서 몰입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공간은 특이하게 대화를 못하는 공간이 3층에 마련되어 있고 칸막이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몰입할 때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본주의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두 어른이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965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둘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 기관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60년간 만들어냈던 투자 수익률이 바로 연평균 19.9% 복리입니다. 지난 60년간 매년 19.9%씩을 계속 성장시켜 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60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100만 원치를 샀다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무려 550억 가까이로 불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꾸준히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쌓을 때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관계를 쌓아 나갈 때 이 복리의 마법은 제곱이 됩니다. 계속 J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그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최대의 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쌓아 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가 성공하는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담긴 7번째 추천도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기록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가족 사진을 2017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제 첫째 선율이가 어릴 때, 이제 막 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사진은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사진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둘째가 제법 컸을 때,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셋째가 걷기 시작할 때, 이거를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권순섭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추억도 복리로 쌓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 8번째 추천 도서는 바로 류지연 변호사의 대화의 밀도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억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나이를 먹는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를 먹으며 적금 붙듯 쌓아 나가는 추억 통장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과 관계의 복리를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8권의 책을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한 권 한 권이 여러분들 제 인생책이라서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영화입니다. About Time입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그냥 한 영화만 봐야 된다면 저는 이 영화를 볼 겁니다. About Time.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이 영화는 여러분들 아들과 그리고 아빠가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둘이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본인이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본인이 특정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타고난 그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도 없이 본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친구를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단 하루조차도. 그저 매일을 마치 이 하루를 다시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온 것처럼 그 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뿐이다. 그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마치 그날이 나의 아주 특별하고도 평범한 삶의 완전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아보니까 계속 시간을 돌려가면서 쓰니까 결국 그 현재를 못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시간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간 여행자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시간인데 잠시 100년간 지구라는 푸른 별에 소풍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또 밀도 있는 대화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여행자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